화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화장할 때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기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막힌 미용의식과 유행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아름다워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로마인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화장품과 함께 독성이 있는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화학물질이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사였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의 혼합이었죠. 이 물질은 붉은 황화수은과 붉은 납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블러쉬로 진사를 발랐어요. 다행히도 고대 그리스인의 여성들은 이 끔찍한 물질에 대한 유기적인 대안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장미꽃잎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한 수은 중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루틴에 추가한 2번째 사악한 성분은 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미용 제품 중 하나였고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죠. 클레오파트라를 상상할 때 아마도 극적인 눈 화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콜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콜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화장품과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콜이 영적이고 의학적인 이점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검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고 확신했죠. 게다가 이집트의 신 호루스와 그의 매 눈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악령과 라와 같은 다른 신들의 분노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콜을 아이라이너로 사용하지 않아요. 비록 인도와 같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미백용품을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명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피부가 백묵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납설탕을 의미하는 세루사라고 불리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얼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일부 로마인들은 이 위험한 미백제를 사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필가루였죠. 확실히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었어요. 납은 극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피부 파열과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것을 미용 시술에 사용했어요. 염색약으로도 사용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납으로 만든 요리 도구가 장기적으로 중독을 일으켰고 이것이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하얀 피부는 모두가 원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흰 납과 식초를 발랐어요. 이 혼합물은 피부가 벗겨지게 했습니다. 주근깨를 제거하기 위해 납 황산염을 발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루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했죠. 피부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피부 건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무언가를 가리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만약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면 눈썹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 눈썹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용 기준의 일부였어요. 프리다 칼로의 상징적인 눈썹처럼 말이죠. 일자 눈썹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하고 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자 눈썹이 없는 여자들은 염소 털을 염색해서 눈썹을 이어주는 데 사용했어요. 과거의 미의 기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해 아시아의 몇 가지 전통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전족 관습부터 시작해보죠. 중국에서는 작은 발,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작은 발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관습은 약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국은 1912년에 공식적으로 이 관행을 금지했어요. 그렇다면 이 관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신부는 7cm의 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지켜졌고 여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발을 묶어야 했습니다. 발을 묶는 건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꽉 감아놓은 발의 뼈는 자연적으로 적절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성인의 발은 매우 작고 원래의 발 모양과 달랐죠. 자, 이제 발에서 손으로 이동해요.
패션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귀족들은 25cm에 이르는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손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손가락을 쥐거나 머리를 빗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특별한 손톱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사고로부터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톱 우리처럼 보여요. 이 손톱 보호대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 주인이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검은 이빨이 유행하던 당시 일본으로 이동해 볼게요. 치아를 검게 만드는 습관은 오하구로라고 불립니다. 성숙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아를 검게 만드는 이 용액에는 철가루, 식초, 차,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혼합물은 치아에 영구적인 얼룩이나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에서 정맥을 강조했다면 관심의 중심이 됐을 거예요. 파란색 핏줄은 고귀함의 상징이자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 여성들은 손에 있는 정맥의 윤곽을 색칠하기 위해 파란색 연필을 사용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아마도 얼굴을 하얗고 유령처럼 칠한 유행의 선구자였을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시대에 걸쳐 하얀 화장으로 얼굴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소 웨이퍼를 사용했습니다. 비소는 몸 안의 적혈구를 없앱니다. 결과적으로 더 하얀 피부를 갖게 되죠. 하지만 완벽히 창백한 피부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부 출혈, 탈모, 실명, 그리고 다른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결핵 환자룩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결핵은 붉은 입술, 가는 허리, 그리고 창백한 피부를 갖게 했죠. 질병을 낭만화시키다니 이해가 안 돼요. 벨라도나라는 독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자를 의미하죠. 여성들은 동공을 확장시켜 눈을 더 어둡고 표현력이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어요. 거기서 식물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중세시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속눈썹과 눈썹을 뽑았어요. 또한 앞머리를 뽑아서 헤어라인이 더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아기를 닮은 모습을 상기시켰고 아기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죠. 행동도 아기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다음은 전혀 미용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1898년에 방사선을 발견했어요. 이 발명품은 의학계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 발견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품에 방사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일부 회사들은 방사능 크림, 비누, 그리고 미용 제품을 광고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광택이 나는 에너지 등이었어요. 방사성 물질로 빛이 났겠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때는 인조 속눈썹을 눈꺼풀에 꿰매기도 했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코르셋은 너무 꽉 껴서 여성의 골격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우리에게 이상하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관습, 전통, 인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마도 100년 후에 사람들은 현재를 돌아보고 21세기 미용 관행에 대해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유행을 따라본 적이 있나요? 과거에 소름 끼치는 뷰티 트렌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도넛 크기의 무거운 팔찌, 거대한 귀걸이, 목걸이를 착용했고 목깃은 반짝이는 구슬과 돌로 장식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발도 발명했어요. 아마도 매일 아침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게 너무 귀찮았나 봐요. 이해해요. 그냥 삭발한 머리에 가발을 쓰고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거죠. 어떤 가발에는 보석도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집트 옷은 리넨으로 만들어졌어요. 더운 곳이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옷은 수수하게 입었지만 보석 장식은 남달랐어요. 부유하든 아니든 큰 목걸이는 필수였죠. 시선을 확실하게 끌 수 있는 건 금이었지만 값싼 금속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 머리에 이상한 모양의 원뿔이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헤드콘은 왁스와 오일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는 잠깐, 제가 이걸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나요? 체온으로 녹여서 달콤한 향이 나는 기름이 사방에 퍼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미끌미끌했겠네요. 클레오파트라에게는 트레이드 마크인 눈 화장법이 있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아마 마스카라를 발명한 최초의 사람들일 거예요. 꿀, 검댕이, 물, 그리고 악어 똥을 섞어 만들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혼합물을 속눈썹과 눈썹에 발랐죠. 냄새는 별로 안 좋았겠지만 적어도 과거 사람들이 사용했던 독성 납 아이라이너보다는 안전했어요. 천연 재료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웃 이집트로부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울로 만든 옷을 입기도 했어요. 좀 더웠을 거예요. 옷은 색깔이 다양하지 않았고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싶으면 직접 염색을 해야 했어요. 곤충을 사용해서요. 이건 꼭 과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화려한 색깔의 사탕을 먹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색소의 일부는 딱정벌레에서 얻었을 수도 있어요. 립스틱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고대 그리스인이었다면 면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면 티셔츠를 입고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 고대 그리스 귀족이 된 기분이 드나요?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몇 켤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신발은 특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맨발이었어요. 이집트에서처럼 그리스에서도 가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가발은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어요. 훨씬 나중에 중세시대 사람들은 가발에 가루를 뿌려서 라벤더나 오렌지 향이 나게 했어요. 그 시절에는 비누가 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가발에 가루를 뿌리는 게 도움이 됐어요. 고대 로마의 옷은 그리스에서 입던 옷과 꽤 비슷했습니다. 두 가지 옷 종류가 있었어요. 토가와 튜닉이었죠. 튜닉은 모든 사람들이 입었지만 오직 로마의 귀족들만 튜닉 위에 토가를 입을 수 있었어요. 토가는 매우 넓고 길이가 5.5m에 달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없었겠네요. 설거지를 자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불리오 소매가 달린 드레스를 좋아했을 거예요. 수세기 전 자신의 높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소매의 옷을 입었습니다. 12cm가 넘는 여분의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록 이런 소매가 움직임을 많이 제한했지만 중세 프랑스에서 매우 큰 유행이었어요. 수백 년 전 많은 유럽 남성들은 우스꽝스러운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은 매우 길고 뾰족한 끝이 달린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발 끝이 더 길었어요. 하지만 신발이 너무 길어지자 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끼나 심지어 말털 같은 물건을 채워 넣었어요. 마치 거대한 새부리처럼 보였죠. 그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눈썹을 미는 거였죠. 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유행이었고 이마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에도 패션 트렌드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얗고 빛나는 미소를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만 영국의 튜더 시대에는 여성들이 부유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이를 검게 칠하곤 했습니다. 설탕은 구하기 어려웠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설탕을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할수록 설탕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치아가 더 검게 변한다고 믿었죠. 만약 이미 가짜 검은 치아를 자랑하고 있고 튜더 시대를 뒤흔들고 싶다면 이 스타일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16세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소매를 솜, 양모, 톱밥 등으로 채웠어요. 기본적으로 굿이 가짜 근육 셔츠라고 할 수 있죠. 할로윈에 슈퍼맨 의상으로 입으려고 만든 옷처럼 말이에요. 소매를 많이 채울수록 더 강해 보였어요. 어떤 남성들은 더 근육질처럼 보이기 위해 종아리 부위, 심지어 배까지 채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탄탄해 보이도록 금속 코르셋으로 지지된 목 주변에 러프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 짜잔! 진정한 튜더 시대 사람이 됐어요. 16세기에 베니스에 살았다면 초핀을 장만해야 할 거예요. 이 불편해 보이는 신발은 진흙 속을 걷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기를 얻게 된 진짜 이유는 500년 전 베네치아의 인스타그램 때문이었어요. 그 신발은 키를 더 커 보이게 했고 키가 클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그 시대의 패셔니스타들은 그 신발을 신고 초상화를 그리곤 했어요.
친구들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마카로니는 그저 파스타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류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패션 스타일이었어요. 마카로니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18세기 중반에 살아야 해요. 엄청나게 과장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이즈의 가발을 쓰고 그 위에 작은 모자와 깃털이 있어야 해요. 밝은 색의 스타킹을 신으세요. 가급적이면 줄무늬가 좋아요. 바지는 꽉 끼일수록 더 좋아요. 레깅스가 제일 좋겠지만 당시에는 라이크라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팡이로 마무리하세요. 깜빡할 뻔했네요. 앞으로 수십 년, 아니 몇 세기 동안 놀림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 정도면 패션 테러리스트 아닌가요? 19세기에도 기이한 유행은 계속됐습니다. 지나치게 큰 러플 드레스가 뜨거운 인기였어요. 이런 드레스가 뜨거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불이 잘 붙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테스트 결과 그런 종류의 드레스는 1분 안에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섭네요. 양말은 아닐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수은도 사용됐어요. 모자는 모피로 만들어졌는데 모자 제작자들은 모피를 붙여 펠트를 만들기 위해 수은을 사용했어요. 그걸 착용한 사람들은 유독가스를 흡입했죠.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독성 성분이 있었는데 그건 비소였어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녹색 옷은 많은 양의 독성 염료를 사용한 긴 화학 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초록색 드레스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사람이 비소에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스타일리스트들이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던 밤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라고 추천했어요. 황사는 가장 효과가 좋아서 아무리 까만 머리라도 밝은 색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이런 독성분을 온몸에 사용했어요. 일부러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은 앉거나 걷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거운 크리놀린을 입었는데 그건 드레스를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철창이었고 말털이 박힌 금속 코르셋을 입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남자들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풀을 먹여서 구부러지지 않는 칼날을 셔츠에 꽂았고 그런 셔츠를 입은 채로 실수로 잠이라도 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19세기 미국이에요. 사람들은 화장품에 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이 얼굴의 결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장담하면서 비소를 웨이퍼에 추가했어요. 첨가한 비소의 양은 피부를 맑게 하고 창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채소와 과일도 몸을 해치지 않고 똑같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방사능 크림은 20세기 초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듐이 풍부한 이 제품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없애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도 20년은 젊어 보이도록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방사능으로 인해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20세기 초 최악의 패션 트렌드는 호블 스커트일 거예요. 두 다리를 서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밑이 좁은 치마였어요. 사람들은 이 치마가 다리를 가늘게 한다고 믿었어요. 또한 천을 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었죠. 우와, 패션을 위해서 정말 별걸 다 했네요. 이런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회사에 늦겠는데요. 서둘러야겠어요. 옷 고를 시간이 없으니 아무거나 집어요. 보통은 늦더라도 스웨터랑 바지 몇 개를 고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바로 눈에 보이는 걸 골랐어요. 그리고 버스를 겨우 탔어요. 세이프.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그러니까 뭔가가 약간 이상한 걸 눈치채죠. 어떤 여자가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요. 청바지에 양말, 샌들, 그리고 낡은 스웨터를 입었어요. 옷이 사실 잘 어울리지가 않네요. 그 여자분을 옷을 잘 입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해 보여요. 바로 그때 잠옷과 운동화를 신는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요. 한 할머니가 회색 슬랙스, 분홍색 자켓, 그리고 바이커 반다나를 쓰고 지나가요. 모두들 너무 이상하게 옷을 입었어요. 눈치챘지만 뭐 어쩌겠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전혀 신경 안 쓰이네요. 여러분의 새 디자이너 폰 케이스가 갑자기 별로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아요. 부피가 크고 손에 거의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네요. 그래서 케이스를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거 50만원짜리인데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직장에 도착하고 나니 사무실에 있던 멋진 식물이 옮겨진 걸 알아차려요. 원래 창가에 있어서 인테리어에 딱 맞았었거든요. 이젠 구석에 있는데 창가 쪽에는 빈 공간이 더 많아졌어요. 몇 개의 화려한 영화 포스터도 없어졌어요. 항상 최신 유행 옷만 입던 젊은 상사도 이젠 평범해 보여요. 회색 스웨터, 회색 바지, 스니커즈. 그때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노트북을 열어 주식시장을 확인해요. 경제가 지난 몇 시간 만에 많이 변했어요. 유명 브랜드와 패션 회사의 주가가 급락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인간의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제 독자성과 개성을 담당하던 뉴런들이 예전처럼 작동하질 않아요. 의류, 웹사이트, 가구, 자동차를 책임지던 디자이너들. 그들의 일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이는 거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깨끗한 빨래 더미에 제일 위에 있는 아무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요. 오늘 입을 완벽한 옷을 고르느라 더 이상 옷장 앞에 오래 있을 필요 없죠. 그냥 편하게 입고 싶을 뿐이에요. 패션이 사라진 후 첫 달에 세계는 수천 톤의 불필요한 옷, 신발, 포스터, 장식품 등 많은 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티셔츠 10벌, 원피스 15벌, 바지 8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옷 2벌을 놔두고 다른 건 다 없애요. 옷장이요? 필요 없어요. 침대 옆 의자에 모든 옷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옷장이 하나 생겼는데 네, 전 아무것도 없어요. 현대 미술 전시, 독창적인 연극 제작, 그리고 패션 스타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됐어요. 패션쇼는 금요일 밤을 보내는 이상한 방법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아요. 모두들 조금씩 부자가 됐어요. 아무도 비싼 차를 사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작동하느냐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상사가 초대한 피크닉에서 자랑하려고 산 두 번째 외제차들은 모두 싸게 팔리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은 차 페인트 칠하는 걸 멈췄어요. 그들은 실용적인 인테리어와 공장 표준 회색으로 통일했죠. 영화 보고 나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하세요. 정말 헷갈리니까요. 의류 제조업체는 언제든 입을 수 있는 어두운 녹색의 캐주얼 점프수트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주머니와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 그리고 또 탈부착이 가능한 가짜 모피 안감이 있어요. 모두들 다 똑같아 보이기 시작해요. 스포츠 스타들은 의류 브랜드 홍보를 중단했어요. 운동화 수집가들은 한정판 신발 수백 켤레를 버렸어요. 더 이상 뒤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저 더 비슷해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더 평등해지기도 해요. 더 이상 드레스 코드 같은 건 없어요. 정말 멋져요. 이제 사람들은 오래된 옷이 찢어지거나 뭔가가 부러졌을 때만 새 옷을 사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저축하고 은행 계좌는 더 빵빵해지죠. 그리고 이것은 많은 천연 자원을 절약하게 되죠. 매년 수십억 리터의 물이 패션에 쓰이곤 했어요.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6,800리터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목화 재배용 살충제, 염료 제조용 화학약품 등 모든 것들이 과거의 물건이 되었어요. 또 인류는 옷을 적게 세탁함으로써 물을 적게 사용해요. 지구가 고마워하네요. 패션은 옷, 자동차, 신발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스타일 감각도 변하죠. 여러분이 매일 힙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추상적인 예술가 같은 것의 새로운 전시회에 들리곤 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림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모두들 그게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좋다고 해서 여러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필라테스 수업에 참가하고 나중에는 인증 포스팅을 올리죠. 여러분은 깨닫지 못했지만 일부 생활 방식은 패션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친구들이 모두 멋진 새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1년 전이라면 그날 밤 영화관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이제 별로 관심도 없죠. 그런 종류의 영화는 어쨌든 여러분 취향도 아니에요. 사실 패션은 여러분의 개성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천성적으로 괴짜 같은 사람이라면 디자이너 옷으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모두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멋져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편안하고 실용적이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더 이상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신의 본능에 이끌려 어느 때보다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음악 산업이 변하고 있어요.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 유행을 따르지 않아요. 새로운 장르가 매주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형 음악 스튜디오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가상세계는 몰라보게 변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열었는데 모두 다 변했어요. 사람들은 패션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또 해시태그를 재포스팅하고 인기 있는 챌린지 하는 것에 관심이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사람들은 완벽한 배경에, 필터에, 각도로 완벽한 셀카를 만드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포토샵 없이 올리기 시작해요. 보아하니 곧 소셜미디어는 꼭 필요한 물건을 파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좋아요를 얻기 위해 사진을 올리지 않아요. 이상하고도 새로운 세계네요. 최신 폰을 사러 쇼핑몰 밖에서 야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은 아직 쓸만하니까요. 모든 기술 산업들은 많은 돈을 잃었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뉴스, 인생 팁, 집안 곳곳의 물건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 건강, 영양 등에 관한 것들이에요. 패션 블로거들은 매일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잃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점점 덜 화려해지고 덜 반짝이고, 알죠? 더 저렴해져요. 최신 영상을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돈을 더 쓰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세계는 훨씬 덜 화려했지만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유용한 것들에 훨씬 더 숙련되었어요. 몇 세대 후면 사람들은 단지 같은 옷, 같은 신발, 같은 차를 운전하고 같은 스타일의 건물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전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줄어들었고 상상, 창의성, 독창성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하는 건 말도 안 되게 쉽고 세상에는 더 이상 미스터리는 없게 되겠죠. 인류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니 모두의 삶이 훨씬 더 지루해졌어요. 패션과 더불어 다른 형태의 오락들도 사라졌어요. 영화, 음악, 책 다 사라졌어요. 중요한 건 삶의 기술, 음식,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이에요. 사람이 다시 단순해졌어요. 사람들은 완전 다른 종처럼 개미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물론 사람들은 덜 특별해졌지만 다 같이 일하는 걸 더 잘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국제적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곧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기, 인터넷, 수돗물을 쓸 수 있고 전 세계가 거대한 개미군락처럼 조화롭게 일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고 보니 여왕이 무채색과 상반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왕이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색상 중에서 여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은 파란색인데 여왕이 참가한 행사의 최소 2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꽃무늬로 13%, 초록색과 크림색이 11%로 공동 3위예요. 여왕은 매우 특별한 스타일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멋진 모자를 좋아하죠. 여왕의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핸드백은 보통 여왕의 점잖은 신발과 어울려요. 그리고 여왕은 다양한 행사에서 종종 장갑을 낍니다. 가끔 우울한 행사에는 어두운 색 앙상블을 선택하거나 윈저성에서 말을 탈 때는 올리브 회색 자켓을 선택하죠. 웨식스 백작부인 소피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무지개 색깔을 좋아한다고 설명합니다. 여왕은 눈에 띄어야 해요. 사람들이 여왕을 봤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왕이 어딘가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여왕의 모자 일부를 봤다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점은 여왕의 손자며느리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케이트가 이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2016년 캐나다 왕실 투어에서 케이트는 밝은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이 여러 번 목격되었는데 관중들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왕실의 패션 선택은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입은 옷이 종종 순식간에 매진되거든요. 여왕은 항상 작고 검은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목격됩니다. 여왕은 가방의 위치를 이용해서 보좌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끝내고 싶을 때요. 여왕이 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드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이동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여왕이 행사장을 떠나고 싶으면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왕은 예전만큼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온 귀빈을 맞이합니다. 여왕의 옷에는 종종 존경의 표시로 손님의 나라와 관련된 작은 것이 추가됩니다.
2010년 캐나다 투어를 위해 드레스메이커들은 크리스탈 단풍잎이 그려진 가운과 원주민 추장이 디자인한 무늬가 있는 커포스 자켓을 디자인했어요. 아부다비를 여행하는 동안 여왕이 입고 방문하게 될 모스크의 벽을 반영하는 비딩이 코트에 추가됐어요. 여왕은 종종 장갑을 끼고 있는데 그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호의 목적도 있어요. 공식 행사 동안 여왕은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갑은 세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케이트 미들턴 공작 부인은 2020년 내내 화상 통화를 하는 동안 다양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지를 보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2020년 초반부터 무지개는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과의 연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1947년 당시 공주였던 엘리자베스가 필립 왕자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국가를 상징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당시 영국은 여전히 식량과 의류 배급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의도는 국가적인 부흥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드레스메이커 노먼 하트넬은 고급스러운 천을 보여주는 대신 보티첼리의 그림 봄의 귀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봄꽃 화환으로 장식된 가운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왕은 밝고 대담한 모자로 유명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종종 모자를 착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드레스 코드 에티켓에 따르면 공식 행사에서 여성들은 모자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숙녀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자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만 주로 요구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군주로서 여왕은 널리 존경받고 있어요. 여왕의 이미지는 영국 국민들에게 전통과 평화를 상징해요. 밝은 노란색, 짙은 보랏빛 빨강, 활기찬 녹색, 그리고 장엄한 파란색과 같은 선명한 색깔들은 여왕의 대담한 의상을 매우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 화려한 의상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까지 생겨났어요. 선명한 색상 팔레트에 대한 국왕의 헌신은 직접 여왕을 지지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6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여왕은 많은 직원들이 있었지만 왕실 드레스메이커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매우 적었어요. 영국 디자이너들은 모두 여왕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금방 유행에 뒤떨어지게 될 트렌드는 멀리했어요. 어두운 색 옷을 입을 때 여왕은 세 줄의 진주 목걸이와 금색이나 은색으로 세팅된 반짝이는 골동품 브로치를 함께 착용합니다. 여왕의 광택이 나는 고급 핸드백은 보통 팔꿈치에 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16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세 번째로 여왕을 만나기 위해 윈저성에 도착했을 때 여왕은 턱 아래 실크 스카프를 묶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왕에게 좀 더 캐주얼한 의상이었어요. 항상 전략적으로 여왕의 스타일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굳은 악수를 하면서 영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2011년 여왕은 아일랜드 공화국을 방문했어요. 여왕은 아일랜드의 국가적 색상인 녹색 코트와 녹색 모자를 쓰고 더블린에 도착했습니다. 방문 중에 여왕은 손으로 꿰맨 2,000개 이상의 샴록으로 장식된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고 아일랜드 하프 브로치를 착용했어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인상적인 의상과 모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왕의 신발을 본 적 있나요? 여왕의 신발은 여왕의 신발답게 세심하게 제작되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업무용 신발은 여왕이 반세기 넘게 신어온 거예요. 여왕의 모든 신발은 전담팀이 만듭니다. 팀은 패턴 커터, 가죽 선택을 담당하는 클리커, 신발의 윗부분을 꿰매고 신발을 단단하게 만드는 클로저, 그리고 밑창과 힐을 마무리하는 메이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왕의 신발은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신발을 제대로 신기 전에 버킹엄 궁전에서 마지막 피팅이 있어요. 여왕은 한 번에 10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평범한 검은 가죽 신발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신발은 손으로 염색하고 방수가 됩니다. 농구화는 없어요. 여왕은 쉽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신발에 의지합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가늘고 높은 힐의 신발을 신었지만 현재는 거의 50년 동안 같은 스타일의 낮은 신발이 여왕의 확실한 발 디딤과 민첩함을 책임지고 있어요. 여왕은 코트, 모자, 드레스를 끝없이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은 여왕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죠. 보통 사람들처럼 여왕도 결국에는 자신의 옷의 실증을 느껴요. 여왕의 옷은 언론의 지속적인 논평의 대상이고 여왕은 좋아하는 옷을 수년 동안 입기도 합니다. 마침내 여왕이 어떤 옷에 실증이 나면 그것을 자신의 의상 담당자에게 주고 그 사람은 그 옷을 직접 입거나 판매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옷이 한때 여왕의 소유였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모든 라벨은 제거되어야 하며 왕족이 입었던 것이라고 식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파괴되거든요. 물건은 판매되고 왕실 의복은 이전에도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되었지만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왕의 옷 대부분은 수석 의상 담당자 안젤라 켈리와 그녀의 팀이 궁전에서 디자인하고 만듭니다. 켈리는 특정 직물에 대해 적어도 4가지 다른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그 중에서 여왕이 선택을 해요. 여왕과 의상 담당자가 회의를 마친 후 켈리는 기술 도면을 제작하고 그것을 이용해 패턴이 잘리죠. 모든 것이 여왕의 사이즈에 맞춰 만들어진 마네킹에 맞도록 잘리고 모양이 잡혀요. 여왕의 사이즈는 극비예요. 그런 다음 거친 면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최종 천을 자르기 전에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어요. 피팅 세션은 보통 반나절 동안 진행되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세션마다 4-5벌의 의상이 맞춰집니다. 여왕의 의상은 큰 행사의 경우 최대 12명의 직원이 담당합니다. 3명의 드레스메이커, 모자 제작자와 여왕이 옷을 입는 것을 돕고 여왕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4명의 드레서를 포함하죠. 네, 여왕은 좋겠어요. 한약에 따르면 두피의 신경 끝은 손가락 신경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문지를 때 혈류가 증가되어 머리카락이 성장하도록 자극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손톱을 문지르는 것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까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어 심지어는 이른 흰머리가 나타난 걸 막아줄 수도 있어요. 매일 손톱을 문지른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활동적이지 않았던 모낭이 되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손톱을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꽤 길게 걸리는 과정입니다.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먹을 반쯤 쥐고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제 손톱이 서로 닿으면 5분에서 10분 동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걸 발라얌 요가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다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좋아하신다면 머리카락을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 자세도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서서 하는 전굴 자세일 거예요. 똑바로 서고 다리가 가까이 붙게 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고 손을 들어주세요. 이상적으로는 손가락이 바닥에 닿아야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유연해질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손으로 발뒤꿈치 뒤를 잡아보세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정말로요. 이제 위로 올라올 준비가 되었다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자세를 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산 자세도 적절한 시작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발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비결은 발가락을 모으고 팔은 몸통에 맞추는 거예요. 호흡도 필수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길게 늘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뼈를 아래로 내립니다. 꽤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주요 근육 포함해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화기관을 도와줄 거예요. 소화불량과 스트레스는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아몬드 자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장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이 자세를 하시려면 바닥에 똑바로 앉아서 다리를 뻗어주세요. 발뒤꿈치는 꼭 붙여주세요. 손바닥은 땅을 향해 합니다. 이제 다리를 꿇어야 해요. 그리고 손을 허벅지에 올리세요.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쉬세요. 자세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리를 뻗고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나저나 이 자세는 식사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사나예요. 피가 두피로 바로 흐르게 도와주는 아사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리 들기로 아주 간단해요. 바닥에 누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은 몸을 따라 쭉 뻗어주세요. 몸을 쭉 뻗고 천천히 다리 위로 올리세요. 이상적인 각도는 약 45도에서 60도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힘들지만 적어도 1분 정도 해보세요. 혈액순환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영양을 공급받으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건조할 일도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도와주는 다른 민간 요법이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두발에 좋습니다. 계절성 탈모와의 싸움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샴푸나 헤어 컨디셔너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오일을 병 안에 바로 넣진 마세요. 아마 기름이 그냥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오일을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 마세요. 손바닥에서 샴푸와 오일을 섞어주세요.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나서 카모마일 차로 머리를 헹구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 차를 화장솜에 적셔 눈에 올리면 붓기도 줄여주고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좋고 최근 고양이가 장난에 치다가 발을 긁었다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향균과 항염증 성분이 있거든요. 두피 스크럽은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게에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소금이 들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꽤 가혹할 수 있어요. 설탕 2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식초 한 작은술을 섞어서 직접 스크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가 좋아요. 로즈마리, 오렌지 등 이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만 이센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패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혼합물을 두피에 바르고 몇 분간 마사지하세요. 그럼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세요. 1, 2주에 한 번씩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은 갈라진 머리끝에도 유용할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더 이상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 끝부분이 계속 끊기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코코넛 오일은 머리가 갈라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발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다른 민간 요법은 알로에 베라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정말 유용해요. 진정 작용이 훌륭하여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베라 젤을 머리카락과 두피에 바른 후 잠시 놔두기만 하면 돼요. 샤워캡을 쓰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을 몰라보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샤워캡을 밤새도록 혹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위에 온실 같은 게 생겨 열이 쌓이고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피의 피지는 다른 피지와 달리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하지만 열이 항상 머리에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스타일링 도구를 내려두고 자연 건조를 해보세요. 드라이기나 고데기로 스타일링 했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따금씩은 이런 휴식이 필요해요. 잠자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편안한 베개가 있다면 베갯닛을 자주 갈아주세요. 베갯닛에는 세균이 많이 축적되며 그 세균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해칠 수 있어요. 혹은 실크 베갯닛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피부나 머리카락 모두 늘어질 일이 없어요. 실크는 면보다 수분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피부 건조도 덜해질 겁니다. 만약 일어났을 때 건조한 머리카락이 엉킨 걸 푸는 게 평범한 아침 일과처럼 생각된다면 베개 없이 주무시는 걸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자머리가 되지 않게요. 모두 잘 때 뒤척거리잖아요.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베갯닛에 머리가 마찰하면서 손상될 수 있어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머리가 젖은 채로 잠드는 겁니다. 모발을 손상시키고 엉키게 만들며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에 힘차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려울 건 없어요. 손가락을 두피에 둥글게 문질러 주시면 되죠. 샤워할 때 두피를 많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뿐만 아니라 샴푸를 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너무 빨리 기름진다면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고 나서 머리를 잘 헹구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비오틴은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식단을 약간 조절하기만 하면 충분하죠. 계란, 통곡물, 우유, 견과류, 고기 같은 살코기 단백질을 식사에 더하면 충분합니다. 우유를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에는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효소가 사라지게 돼요. 이 효소는 유당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인들은 유당 소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약 68%가 실제로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사골에는 머리카락과 피부 모두에 좋은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요. 콜라겐과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죠. 게다가 한의학에 따르면 신장은 두 발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골은 그 신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덥거나 추운 날씨에서도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모자는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온도가 모낭을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모발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햇빛에 노출되면 머리카락과 두피가 다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 모자를 쓰세요. 만약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끝없이 자라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선 라푼젤이 왕자님에게 사다리를 내려줘야 한다는 뜻이죠. 머리카락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거나 해먹으로 쓸 수도 없어요. 머리카락은 큐티클, 피질, 수질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집중해주세요. 큐티클은 물고기 비늘 혹은 아래를 향하는 지붕 타일처럼 생긴 바깥층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의 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죠. 반짝이고 건강한 머리카락의 큐티클은 납작하고 부드럽습니다.
피질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케라틴은 섬유질 단백질로 머리카락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피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멜라닌으로 양에 따라 머리카락은 빨간색, 갈색 혹은 다양한 색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나 건조하고 혹독한 날씨 혹은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큐티클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다면 피질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입니다. 수질은 더 부드럽고 모발 가운데에 존재하며 속이 약간 비어있는데 두꺼운 모발에만 존재합니다. 가는 금발머리엔 없어요. 각 머리카락은 각각 개별적인 모낭이 있습니다. 모낭의 밑부분에는 모근구가 있고 여기엔 자라나는 머리카락 세포가 들어있어요. 이 세포는 항상 증식하고 분열하고 위로 자랍니다. 이 세포가 모근구의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머리카락은 3단계로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근구의 세포가 증식하여 모낭을 통해 밖으로 밀려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한 달에 1, 2cm 정도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시기입니다. 혈액순환 시스템과 연결된 뿌리가 잘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0, 100가닥 정도요. 많은 양 같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빠질 때 몸에는 이미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 있으니까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를 자르거나 다듬거나 면도를 한다고 머리가 더 빨리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카락의 최대 길이는 성장 주기의 길이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기가 길수록 머리카락이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영원히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얼굴, 몸의 털 길이가 다른 거예요. 머리털의 성장기는 유전자에 따라 2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비싼 샴푸나 다양한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같은 길이로 머리를 기를 수 없는지 아시겠죠? 물론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면 모발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유전자에 쓰여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의 털은 털이 자라는 주기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길이가 더 짧습니다. 겨우 몇 주 후에 우리 몸은 몸의 모낭에 멈춤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몸의 털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짧은 거죠. 과학자들은 머리털이 신체 보호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더 민감한 부분으로 직사광선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한 중국 여성은 5.6m의 머리카락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44살이었던 2004년에 측정한 것이었는데요. 13살 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우리 피부의 약 95%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은 발바닥, 손바닥, 입술, 점막을 제외하고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우린 실제로 침팬지와 피부 1평방인치당 같은 양의 모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조직이지만 그 바로 다음은 털이랍니다. 털이 빠지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자라죠. 그리고 일생 동안 20배까지 성장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제품도 마법이 될 수 없으며 유전자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모발이 자라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날에는 머리카락이 조금 더 빨리 자라요. 열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모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죠. 또한 털은 잠을 잘 때 더 빨리 자랍니다.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의 성장이 꼭 유전자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의 의사를 찾아갔다면 올리브유, 꿀, 샤프란, 삶은 민달팽이를 섞으면 머리카락이 자랄 거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머리에는 10만 개 이상의 모낭이 있습니다. 한 가닥에 1달러씩 받는다면 와! 몸에 있는 모낭을 세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300만에서 500만 개가 있거든요. 실수로 털을 뽑았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 직후 바로 새로운 털이 자라기 시작할 테니까요. 사실 90%의 털은 항상 자라고 있고 나머지 10%는 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연약하고 가늘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하답니다. 한 가닥으로 최대 3kg의 무게까지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즉 머리카락 전체로는 2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두께의 구리선과 비교를 하면 머리카락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탄력적입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을 최대 30%까지 더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행동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만약 수염을 평생 깎지 않는다면 수염은 9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붉은 머리를 가진 인구는 4%도 안 됩니다. 가장 흔한 건 검은 머리예요. 머리카락의 피질에 있는 단백질 케라틴 기억하시죠? 똑같은 물질이
우리의 피부와 손톱의 바깥층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케라틴은 동물의 꼬리, 갈기, 뿔, 발톱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950년대에는 여성의 7%만이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약 반세기 후에는 75%까지 증가했죠. 속눈썹의 평균 수명은 150일 정도입니다.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진 않겠지만 적어도 갈라진 끝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고칠 방법은 없어요. 머리카락의 두께는 모낭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미경 아래에서는 머리카락의 질감과 다양한 단면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곱슬머리는 타원형이고 생머리는 대부분 둥근 모양입니다. 각각의 모낭에는 근육, 신경이 있고 물론 혈액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거나 춥거나 흥분할 때 소름이 돋죠. 각 털에 연결된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의 평균 수명은 2에서 7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진정한 창고입니다. 한 가닥만 분석해도 혈류,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A의 신비죠. 모낭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때때로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당연해요. 최초의 상업용 샴푸는 193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비누 세제를 사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물로부터 기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춥거나 신나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죠? 그 현상은 머리카락 한 가닥의 모든 근육이 수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일어나게 되죠. 동물들도 소름이 돋습니다.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적 특징이죠. 예를 들어 두꺼운 털을 가진 동물들은 추울 때 털을 세워서 단열을 합니다. 그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방풍과 방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개 털이 촘촘합니다. 예를 들어 손톱만한 비버 가죽에는 약 4만 가닥의 털이 있습니다. 털이 두꺼우면 털 아래에 액체가 증발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행히도 땀을 흘리지 않도록 진화했죠. 머리카락이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는 16세에서 24세 사이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고전적인 이발소는 예전엔 꽤 인기가 있었어요. 안전한 면도기가 나타난 후 사람들은 집에서 면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발소에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성가신 가르마 이야기도 해볼까요? 오른손잡이의 95%가 시계 방향으로 가르마를 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콧구멍에서 자라나는 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했어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음 기회로 미루죠. 입술, 귀, 심지어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 일부분으로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손톱이 여러분의 정보를 흘릴 수 있거든요. 손톱의 폭이 넓다면 여러분은 털털하고 마음이 넓고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손톱은 정직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차분한 사람들의 전형이기도 하죠. 하지만 손톱이 넓으면서 긴 사람들은 가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하곤 하죠. 그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꼼꼼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죠. 네모난 손톱은 참을성 없는 사람이란 표시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빨라요. 또 돈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길고 좁은 손톱은 사교적인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죠. 그들은 낭만을 좋아하고 실내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 이런 손톱 모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체계적인 사람이며 신미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짧고 작은 손톱은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란 걸 누설하죠. 가끔 약간 조급해져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사람들은 깊은 사색가입니다. 만약 둥글거나 타원형의 손톱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아마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발랄한 사람일 거예요. 또 습득력도 빨라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손톱 모양이에요. 끝부분이 삼각형 또는 부채형의 손톱은 불안해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동시에 이 사람들은 분석의 달인이며 온갖 종류의 연구를 하는 걸 본업으로 삼을 수 있어요. 밑부분이 넓은 삼각형의 손톱 또는 아몬드 모양의 손톱을 가진 사람은 되게 창의적이에요. 또 민감하고 온화하죠. 약간 아래로 굽은 C자형 손톱은 근면한 성격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손톱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용감하며 자신만의 의견이 있으며 남에게 휘둘리지 않죠. 긴 직사각형처럼 생긴 손톱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돌보는 법을 알아요. 그들은 목표지향적이며 남의 의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머리카락,
곱슬머리인 사람은 너그럽고 마음이 따뜻한 성격이에요. 종종 속에 정열을 품고 있다 라고 묘사되죠. 그들의 주요 특징은 열정, 표현력, 그리고 직감이에요. 이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빨리 하죠. 동시에 곱슬머리의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아주 오래 집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은 종종 웨이브 머리를 갖고 있죠. 그들은 활발하고 감정적이며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죠. 친구가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다면 특히 그들의 감정에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붉은 머리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랑하며 잘 놀아요. 이들은 지루함을 참을 수 없어 하고 놀라운 유머 감각을 갖고 있죠. 상황을 가볍게 유지하려는 걸 선호하지만 극적으로 오버할 때도 있어요. 머리카락 숱이 많을수록 의지력이 더 강하고 에너지도 더 넘쳐요. 숱이 많은 사람은 다소 고집이 세요. 숱이 적은 건 섬세한 성격임을 나타내요. 이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보통 익스트림 스포츠를 안 좋아해요. 생머리인데 계속 머리에 컬을 넣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더 재밌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카락과 삶을 더 흥미롭게 하려고 한다는 이론이 있죠. 하지만 곱슬머리를 곧게 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는 걸 의미하죠. 곱슬머리를 평평하게 펴므로써 무의식적으로 진정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짧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문제나 다른 불쾌한 일로 소란 피우는 걸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촉촉한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는 긴 머리들은 종종 로맨틱하고 창의적이에요. 그들은 흐름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해요. 중간 길이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훌륭한 사상가예요. 그들에겐 논리가 엄청 중요해요.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적이지만 쉽게 좌절할 수도 있어요. 또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죠. 대머리나 머리를 미는 사람들은 종종 낭만적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죠. 레이어드된 헤어스타일은 완벽주의자의 전형이에요. 최상의 상태가 되려면 정확하게 해야 하죠.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게 이상적이길 좋아하는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죠. 만약 기발한 머리를 본다면 그 사람은 재밌는 사람일 거예요. 뭉툭한 블런트 컷은 대개 논리를 중요시해요.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죠. 높고 세련된 포니테일이나 매끈하게 뒷머리를 빗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대개 야심가예요. 그들은 모든 게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종종 운동신경이 좋아요. 눈썹, 동그란 눈썹은 보통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친절한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그들이 결정을 내리면 보통 모두에게 윈윈이죠. 눈썹이 뾰족한 사람은 다소 즉흥적이에요. 그들은 종종 순간 느끼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죠. 여왕 눈썹은 얼굴 높이 위치해 있어요. 굉장한 취향과 스타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걸 나타내죠. 그들은 종종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결정 내리는 걸 어려워해요. 꼭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 비판적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걱정하죠. 눈썹이 고두면 여러분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얇은 눈썹을 가진 사람은 종종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들은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불친절하지 않아요. 긴 눈썹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지력이 더 있어요. 이것으로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수많은 친구들과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죠. 짧은 눈썹을 가진 사람은 매우 독립적이에요. 그들은 친구가 많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선호하죠. 또 도움 요청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눈썹 끝이 안쪽보다 높다면 여러분은 극단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어난 일에 반응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힘껏 올라간 아치형 눈썹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귀, 약간 사각형같이 보이는 귀를 가진 사람은 창의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어요. 그들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지적이며 다소 민감하죠. 친구를 사귀는 것에 있어 그들의 기준은 매우 높아요. 귀가 좁다면 여러분은 사려 깊고 의미 없는 말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수다 떠는 게 그냥 취향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과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대화는 끊기지 않죠. 튀어나온 귀를 가진 사람은 종종 인생에 대한 특이한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친절하지만 좀 별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적죠. 뾰족한 귀는 예리한 사람의 귀예요. 그들은 사람과 상황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예리한 관찰가죠. 이건 다른 사람의 의도와 다른 상황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귀가 둥글다면 여러분은 예민하고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충성심을 기대하는데 이건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소한 배신에도 여러분은 크게 흔들릴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넓은 귀는 종종 태평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법을 알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않죠. 이런 접근 방식은 불쾌한 결과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런 사람들은 뒤를 받쳐줄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귓볼이 붙은 사람은 관대하고 마음이 넓어요. 그들의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은 다른 사람들 하여금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조언을 해주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귀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내성적이고 약간 내향적이에요. 그들은 모든 종류의 사교 모임에 가는 걸 선호하지 않죠. 입술, 크고 부푼 입술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나 뭔가를 돌보는 걸 좋아해요. 종종 길 잃은 고양이와 개에게 먹이를 주거나 동물 보호소에 도움을 주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생각해요.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큰 사람은 감성적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걸 좋아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해요.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크면 사무직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은 호기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에요. 새로 볼 곳, 새로 만날 사람, 그리고 새로 경험할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거뜬해요. 대개 스스로를 의지하고 어떤 문제도 대처할 수 있어요. 비록 고독을 사랑하지만 무리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통 언어를 쉽게 찾아요. 벨트 매는 걸 잊지 마세요. 바지가 조금 크면 속옷이 삐져나올 텐데 그걸 보고 싶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멜빵을 벨트와 함께 착용하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 사람 너무 멋지네요.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아, 진짜로 그가 옆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멋진 외모 때문이 아니라 질식할 정도로 많이 뿌린 향수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옷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향수를 많이 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바른 부위에 적당히 뿌리세요. 펄스 포인트라 불리는 손목, 목 그리고 가슴이에요. 발끝이 뾰족한 신발은 아쉽게도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발만 커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특히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는요. 남성들이 피해야 할 신발 관련 실수들은 정말 많습니다. 샌들과 양말을 함께 신지 마시고 코가 네모난 신발도 피해주세요. 벨크로로 된 신발은 편안하겠지만 세련된 느낌을 추구한다면 좋지 않습니다. 플립플랍을 좋아하는 분들께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그 신발을 신을 적절한 장소는 해변이나 뒷마당 같은 곳뿐입니다. 정장은 아마 모든 남성들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일 거예요. 항상 재킷의 마지막 단추는 재우지 마세요. 그리고 앉아있을 땐 재킷의 단추를 풀어두세요. 셔츠는 그 반대입니다. 항상 단추가 위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 시계는 고급 정장과 매치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시계라 너무 소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풀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정장은 핏이 중요합니다. 재킷이 여러분의 어깨를 자연스레 안아주는 느낌이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감자 포대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장과 따뜻한 옷을 함께 매칭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겨울에도 세련미를 유지하니까요. 밖이 추워서 코트를 입어야 한다면 재킷과 코트의 길이가 비슷해야 전체적인 스타일 조합이 어울린다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길이가 다르다면 코트를 잠가서 길이 차이를 숨겨줍니다. 정장이나 재킷과 항상 함께하는 넥타이에도 길이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짧게 매지 마세요. 타이의 끝이 벨트 버클을 덮어야 합니다. 타이 클립은 커프와 단추 그리고 벨트 버클의 색과 맞추세요. 안전하게 가려면 회색이나 금색 같은 뉴트럴한 색을 주로 활용하세요. 넥타이는 정장에도 셔츠에도 어울려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돋보이는 색 하나 정도는 들어가면 좋겠죠. 나비 넥타이는 코디가 좀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잘 어울리기만 한다면 어디에든 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비 넥타이를 무조건 매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턱시도를 입으실 땐 나비 넥타이를 하세요. 턱시도의 일반 타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옷장에 블레이저를 추가하세요. 정형화되지 않고 편안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주면서도 오래된 가디건보다는 세련돼 보입니다. 계절에 맞도록 블레이저를 2벌 정도는 구비해두세요. 더 얇은 건 린넨이나 면 소재라면 여름에 입기 좋겠죠. 두 번째는 더 무거워야 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양모가 들어간 걸 고르세요. 블레이저는 양복 바지나 청바지, 치노 팬츠뿐 아니라 심지어 반바지와도 매칭할 수 있습니다. 운동복만 아니면 돼요. 청바지는 거의 모든 상황에 입을 수 있는 흔치 않은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 입었다가 스타일을 순식간에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청바지는 허벅지 부분은 살짝 넓고 발목 부분은 살짝 좁은 유형입니다. 고급스러운 신발이나 일반적인 운동화와 매칭해도 잘 어울려요. 색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두운 톤의 청바지를 고르는 게 더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언제든 입을 수 있으니까요.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하고 있고 당분간 계속될 테지만 그렇다고 그런 청바지만 가지고 있어선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옷장에는 그 어떤 옷과도 어울리는 청바지 한 벌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장만하는 건 그 다음 순위죠. 화려한 프린팅이 들어간 재미있는 티셔츠는 파티나 편한 모임에는 어울리지만 직장에 입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비록 회사에 드레스 코드가 따로 없더라도 말이죠. 물론 패턴은 분명 재밌을 수 있고 우리 엄마가 저보고 잘생겼대요 문구도 웃기긴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특히 엄격 근엄 진지한 상사에게 자칫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양말을 신발과 맞추는 것도 명심하세요. 검은 신발과 흰 양말은 절대 안 됩니다. 신발색이 어두우면 양말색은 더 어두워야 해요. 검은 양말이 없다면 지금 제일 가까운 상점에 가서 몇 개 사두세요. 야구 모자를 쓰는 게 나은 유일한 상황은 여러분이 머리를 감은 지 5일이 지났을 때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야구 모자는 여러분을 대학생 새내기처럼 보이도록 만들 거예요. 모자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른 종류를 쓰세요.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플랫캡이나 페도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어 이빨 목걸이가 2020년에도 여러분을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90년대 스타일의 파티에서라면 몰라도 요즘 옷들과는 어울리지 않죠. 액세서리는 재밌기도 하고 패션을 마무리해주는 느낌도 있지만 심플함을 유지하세요. 긴 머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어울리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보기 좋고 윤기 나고 모발 상태도 건강해야 하죠. 머리끝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르세요. 그냥 머리잖아요. 금방 다시 또 자랄 겁니다. 여러분의 긴 포니테일이 기름진 데다 힘없이 늘어진다면 지금이 바로 머리를 짧고 멋지게 잘라볼 때입니다. 아, 밖을 보니 해가 화창하네요. 선글라스를 꼭 써야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라면 머리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가슴 쪽 주머니에 넣는 것도 허용되긴 하지만 렌즈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사이즈보다 2단계쯤 작은 옷을 입으시려는 건 아니죠? 너무 딱 맞는 셔츠를 입으면 본인 목을 스스로 조르면서 단추를 채우다가 아래 단추가 터지면서 뱃살이 툭 튀어나오고 말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몸에 잘 맞는데 깃 부분만 너무 타이트하다면 윗단추 한두 개 정도는 풀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몸의 반을 그대로 노출하는 셔츠는 특히 가슴털이 삐져나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마 동전이나 종이, 오래된 영수증, 열쇠 등이 있을 거고 어쩌면
아침에 먹으려고 가져왔다가 남긴 베이글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보관할 가방을 장만하세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책 가방은 안 됩니다. 책이랑 서류들을 많이 들고 다녀야 하는 대학생이 아니라면요. 전체적으로 좋은 스타일은 사소한 디테일로 완성됩니다. 관리하지 않은 머리와 손톱은 여러분이 패셔니스타가 아니라는 걸 드러낼 거예요. 옷을 잘 확인하세요. 주름이 잡히지는 않았는지, 얼룩이 묻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옷에 붙은 라벨의 설명을 확인하고 따르세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고 써있는 옷은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옷이 망가질 거예요. 옷을 건조기에 넣는 것도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옷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나무 옷걸이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옷이 정돈된 채로 유지되면서도 나방이 꼬이지 않아요. 신발도 본 형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해주세요. 잘 닦아서 광을 내줍니다. 광택제를 쓰면 가죽이 부드러워져서 더 오래가고 신발을 훼손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신발을 보호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멋지네.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습니다. 높이가 21m가 넘으며 30명의 모래 조각가들이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가들은 접착제와 함께 점토를 10% 첨가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긴 겨울에 맞서기 위해 이 성을 지었죠. 원하신다면 거대한 감자 안에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길이 8.5m, 너비 3.7m의 감자 안에 침대를 예약하실 수 있어요. 이 감자처럼 보이는 멋진 구조물은 콘크리트, 강철, 회반죽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수십 년의 10대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살짝 보면 그들이 훨씬 더 늙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건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 10대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비슷한 옷을 계속 산 거죠. 이제 우리는 같은 스타일을 보면 5, 60대의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의 10대 시절 사진을 볼 때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10대들은 오늘날의 10대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옷을 계속 살 테지요. 그리고 미래의 신세대들은 그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규어, 블랙카이만, 나무늘보, 거대한 아르마딜로 등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게 뭐죠? 조금만 뒤로 감아 볼까요? 네, 가운데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다고요?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 고래는 보기가 힘든데요. 아마존의 한가운데서 혹등고래를 발견했더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어요. 2019년에 이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혹등고래를 발견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아마 이 고래는 조수가 빠졌을 때 육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마존의 강 하구로 떠밀려 왔을 거예요. 코끼리의 귀는 거대합니다. 보통 소리를 앞뒤로 스캔하기 위해 코끼리는 귀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코끼리는 먼 곳에서 나는 소리나 진동을 발로 들을 수 있어요. 코끼리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굳은 몸으로 몸을 앞으로 숙여요. 앞다리로 무게를 옮기거나 심지어는 앞발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보통 애플파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과는 사실 아시아가 원산지이고 처음으로 기록된 사과파이의 레시피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빛 아래에서 색이 희미해질 때 그 색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특정 물질은 발색단이라고 불리는 분자의 영역에서 색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는 특정한 파장에서 광자를 흡수합니다. 광자는 빛의 기본단이고요. 흡수되지 않는 일부 광자는 재방출되고 그 파장이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합니다. 어떤 물질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혹은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존재할 때 발색단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는 거예요. 빨간색 물질은 햇빛에 가장 많이 희미해집니다. 이 발색단은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붉은 빛을 방출하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려고 야채를 써는데 이런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우리가 양파를 자를 때 껍질이 부서지면 효소와 설펜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둘이 결합하면서 공기를 통해 퍼지고 그렇게 눈을 자극하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물샘이 이 자극적인 산을 씻어내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높은 수준의 뇌 기능을 요구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해요. 멀티태스킹에서 혈액순환이나 호흡 같은 낮은 수준의 기능은 포함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멀티태스킹은 둘 이상의 작업을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발과 손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왼쪽 다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손으로 팔자를 동시에 그려보시거나 오른손과 다리로 이를 따라해보세요. 다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럴 거예요. 다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빠른 회전 속도로 로터리를 돌면 이상한 힘이 느껴지면서 마치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죠? 우리 행성은 약 시속 1609km의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는 거대한 로터리와도 같아요. 하지만 지구와 우리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전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 힘은 우리 행성이 회전하면서 우주에서 우리를 튕겨내려 하는 것보다 약 1000배 더 강하게 우리를 땅에 단단히 붙들어주고 있어요.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을 만드는 건 세제입니다. 그래서 치약에는 감미료가 들어있어요. 치약에서 끔찍한 비눗물 맛을 가릴 무언가가 필요할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설탕은 안 되겠고 다른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이 감미료들은 세제를 잘 가려줘요. 그리고 이 화학물질 감미료는 물을 끌어당겨서 물 분자를 치약에 가두고 치약이 마르지 않게 해주죠. 밖이 더울 때 얼마나 자주 배가 덜 고파진다는 걸 눈치채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화를 포함하여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사 과정은 열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먹는 1000칼로리마다 몸은 250칼로리만 실제로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고 나머지 칼로리는 열로 날려버려요. 바깥 날씨가 더울 때 우리 몸은 과열되지 않고 스스로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먹었던 점심을 소화시키는데 여분의 열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식욕을 잠시 억제하고 이전에 저장해뒀던 지방 저장고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꺼내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을 때 꿈은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장소에서 밤을 보낼 때 과학자들이 첫날 밤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과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우리 뇌의 좌뇌가 우뇌보다 더 가볍게 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마도 잠재적인 포식자와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진화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거예요. 호텔방 침대 밑에는 괴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수천 년 전에 뭐가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자는 첫날 밤에 자주 잠에서 깰 수도 있어요. 잠에서 자주 깨면 꿈을 훨씬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출근해서 방금 점심도 먹고 이제 하루의 마지막 일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다시 몸을 개운하게 만들기 위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싶다고요?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사를 했거나 전날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활동 일주기라고 하는 체내시계를 조절하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몸에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졸음이 오고 체온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과정이 살짝 일어난다고 해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의 하루 리듬이 24시간 주기와 12시간 주기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들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깨어있는 지점에서 잠이 드는 순간으로의 전환을 선잠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창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리 셸리는 자신의 인기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떠올랐다고 했어요. 유명한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2단계를 열쇠를 지닌 잠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휴대폰이나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지요. 그래서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들어간 직후에 잠이 든다면 아마도 영감을 주는 생각들 대부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놓아두세요. 36.7도는 사람의 몸과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온도가 덥다고 느낍니다. 사실 이 온도는 우리 중심부의 평균 온도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33.9도지만 손가락, 발가락, 얼굴은 훨씬 더 차가울 수 있어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용체는 온도 차이와 변화에 반응합니다. 맨배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는 온기가 전해지지만 배는 더 차가워질 거예요. 두 부분 모두 피부 온도를 가지고 있음에도요. 비슷하게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안쪽에서는 혀보다 손가락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